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지난번 첫 영상은 되게 엉망이었는데 이번 영상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괜찮으니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휴캠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의 초저금리 환경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년간 그림과 같은 수익률을 보여온 액면가 만원짜리 금융상품이 있다면 얼마에 구입하시겠습니까? 저조했던 해의 수익률은 빨간색 네모로 진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조했던 해에도 2005년엔 5.25%, 2014년에서 2016년에는 8% 정도의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평균 수익률은 13% 정도가 되니까 3, 4%대 이자의 예적금만 있어도 눈에 불을 켜는 지금의 초저금리 환경에서 이 정도 수익률의 금융상품이 있다면 만원보다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융상품이 웃돈을 요구하기는커녕 할인을 해주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휴캠스 주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위의 수익률은 사실 휴캠스의 과거 ROE입니다. ROE라는 지표 자체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을 창출해내는 자산을 얼마에 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PBR인데요. 놀랍게도 휴캠스의 현재 PBR은 0.98배입니다. 17년 동안 이런 그래프의 수익률을 보여온 액면가 만원짜리 금융상품을 웃돈을 받기는커녕 2% 할인해서 9,800원에 팔겠다는 말입니다. 너무 좋긴 한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두 가지 의심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ROE를 증대시킬 순 있지만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휴캠스가 과다하게 부채를 써가면서 ROE를 늘려왔던 건 아닐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업기간 중에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13년인데 이때도 부채 비율이 67.5%로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지금의 부채 비율은 36% 정도입니다. 적정한 수준이죠. 그럼 두 번째, 당기순이익 수치 자체가 혹시 믿을만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이 수치들의 신뢰성이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현금 흐름 관련 그래프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먼저 주황색 선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점선인 당기순이익보다 대체로 앞서 있는가? 네, 맞죠. 2012년을 빼고는 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 파란색인 잉여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는가인데요. 그렇죠. 2011년, 2012년에는 대량의 투자로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보다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하면서 당기순이익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 오히려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익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 매력도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 50%를 유지하면서 매년 번 돈의 절반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절반은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었으니까 작년 수준의 실적이 올해도 유지된다면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유보되는 이익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만 살펴보더라도 은행에 있는 다른 금융상품들보다 훨씬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죠. 휴캠스의 최근 주가가 이렇게 저가권에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의 주가 수준은 2010년과 2015년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죠. 기존의 역사적 저점인 PBR이 1.2배였는데 지금은 1배가 안 되니 진짜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왜 최근에 주가가 저렇게 빠진 건데? 라고 물을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 이익이 17년, 18년에 비해 저조했던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낮은 주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은 공포가 너무 과대하게 반영된 수준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화학기업이라 물론 실적이 사이클을 타긴 하지만 영상의 초반부에서도 살펴봤듯이 사이클의 저점에서도 마이너스 실적이 나는 것도 아니고 5%에서 8% 정도의 준수한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여온 기업이 자기 자본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심지어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8% 정도 증가한 311억 원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수치들로 봤을 때는 투자 매력이 있어 보이죠?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이 휴캠스의 사업이 화학기업이다 보니 분석이 쉽진 않습니다. 특히나 용어들도 생소하고 해서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도식이 휴캠스의 사업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질산, DNT, MMB, 초안이 휴캠스가 만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원재료인데요.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질산을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이때 원재료인 암모니아는 남의 화학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질산의 50%는 자가 소비를 해서 다음에 DNT, MNB, 초안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요. 25% 정도는 글로벌 화학회사인 바스프에, 그리고 나머지 25%는 기타 고객사들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산을 한 번 더 가공을 하면 초안이 되는데요. 이 초안이란 것은 폭약이나 의료용 마취제, 반도체용 가스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질산에 톨루엔이라는 것을 더해서 가공을 하면 DNT가 되고요. 벤젠이라는 것을 더해 가공을 하면 MNB가 됩니다. 이때 톨루엔과 벤젠은 GS 칼텍스와 OCI에서 매입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DNT와 MNB는 각각 TDI, MDI라는 것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폴리우레탄의 재료가 되는데요. 폴리우레탄은 단열재, 자동차 내외장재, 인조가죽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암모니아만으로 만들어낸 제품, 질산과 초안을 NA 계열이라고 부르고 톨루엔이나 벤젠을 더해서 만든 제품, DNT와 MNB를 NT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품들에 있어서 휴켐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최근에 계약 하나를 예시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서 휴켐스의 강력한 협상력과 휴켐스 계약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휴켐스 외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고 보통 10년 단위고요. 이는 휴켐스 사업 구조에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는 포뮬러 계약 구조인데요. 포뮬러 계약이란 원재료 가격, 환율, 인플레이션 변동 등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시켜버리는, 그리고 판매가에 전가시켜버리는 계약 방식입니다. 중간재 업체임에도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 의린셈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품들 중에 주력 제품인 DNT 제품의 경우에는 포뮬러 계약 방식과 더불어서 고객사들이 DNT를 가지고 만드는 TDI라는 제품의 가격에도 연동되는 그런 특이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DI가 호황일 때는 DNT의 영업이익률이 35%까지 나오게 되고요. TDI가 과잉 공급으로 불황을 맞게 되면은 DNT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17년, 18년에는 호황이라 특히 실적이 좋았다가 작년에는 조금 떨어졌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것이 업종이 불황이라서 고객사들, 대형 화학사들이 적자를 낼 때에도 휴켐스는 영업이익률 6%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7년간 휴켐스가 사이클을 타면서도 마이너스 실적을 내지 않을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미 이러한 TDI 스프레드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질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반기 중국 등 건설 인프라 투자 활성화 이런 부양책들을 생각해 봤을 때 더 좋아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CDM, 즉 탄소 배출권 사업입니다. 최근에 투자 환경에서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됨에 따라서 특히나 화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이슈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휴켐스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질산 공장에 탄소 저감 설비를 부착해서 배출권을 인증받아서 매년 160만 톤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익이 꽤 괜찮게 나오는데요. 더군다나 현재 탄소 배출권의 시장 가격은 4만원 정도인데 동사의 탄소 배출권 160만 톤 중에 100만 톤 정도는 고정 계약으로 가격이 2만원 정도에 묶여 있습니다. 이 고정 계약이 올해 종료되는데요. 따라서 올해 이후로는 스팟 가격, 즉 시장 가격 판매가 늘어서 이 부분에서 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질산 6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질산의 빡빡한 수요를 채워준과 동시에, 그래서 매출을 증대시킨과 동시에 탄소 배출권 추가 확보라는 보너스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리스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이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그렇죠. 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장기간의 데이터를 살펴봤고요. 또 전반적인 사업의 안정적인 특성을 확인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 사업의 부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사업은 주정부 등 현지 사정으로 2019년 11월에 중단을 선언했고요. 베트남 비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후에 말씀드릴 투자 리스크 3번, 4번과 함께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의사결정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 특유의 그 무거운 느낌과 더불어서 좋은 사업 구조로 돈도 많이 벌고 있겠다. 이미 좀 배가 부른 느낌이랄까요? 네, 다음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전략이요? 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휴캠스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다 보면 이 단락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뜬금없이 한 100억 원 정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 장기로 보유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되게 뜬금없죠? 휴캠스의 자산 규모를 생각하면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자산 배분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대주주가 태광실업인데요. 태광실업의 고 박연차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연차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 박주환 대표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속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총에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의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11.19%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적절히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주주이익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분명 앞서 살펴봤던 리스크 요인들이 여러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업 구조와 저렴한 주가가 많은 것을 커버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해당 종목에 투자하려면 탄력적인 시세 변동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간 보유하면서 은행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누린다는 배당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를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뛰어난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